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당시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연관고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저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전 대표 구모 씨도 같은 시각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 포럼 참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부회장과 구 씨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전부터 긴밀하게 움직인 듯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2022년 10월 세계적인 권투 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내한 기자 간담회에서 후원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DYD를 모두 운영하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세 곳 모두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입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 DYD를 운영하고 계신 이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부회장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많은 사회기반 시설과 이런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무대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을 잇따라 소환한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16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덥다, 약을 못 구했다, 운동을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수감자가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드러놓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법무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법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독거실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 역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수감됐을 때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도 거부하며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도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소환 조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부산시 북구 만덕동의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펑 소리가 제법 크게 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작은 아들인 40대 남성은 양팔에 화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 5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그 청층부로 올라가는 약간 불꽃이 튀었어요. 에어컨 실외기로 보이는 곳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제보가 있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였는데 지난달 말부터 부산에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잇따라 불이 나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설치된 난간이 뜯어진 채 매달려 있고 차량 잔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난간을 잇따라 들이받고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들이받고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뚫고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차에 타고 있던 70대 운전자와 아내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고 기록 장치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저녁 8시 40분쯤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던 6살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전원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유급을 눈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건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에 실마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린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또 대거 유급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재적 대상은 46명입니다. 하지만 당장 복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의 의대 학사 일정상 지금 돌아온다 해도 학사 운영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학 기간의 조절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복귀 시기와 방법은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각 대학들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먼저 복귀에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자 단체들 역시 환영한다면서도 사과가 먼저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피부로 환자들이기 때문에 단일히 사과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사과를 할 것인가? 복귀 조건을 내걸고 복귀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민석 국무총리도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나서 의대생들의 원만한 복귀에 힘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게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여러 특례가 제시됐고 급기야 의대 정원까지 원상복구됐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사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온 의정 갈등을 배주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2,000명은 과학적 근거로 결정된 거라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했고 전공의들은 수련 병원을 떠나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전공의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진료 공백 사태에 빠지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더 심화됐고 문을 닫는 응급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화부터 하자,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부터 하라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는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를 몇 차례나 제시하며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더는 내놓을 카드조차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의료인 처단까지 담기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흐름을 바꾼 건 탄핵과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전공의 단체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고 의대생들도 국회와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복귀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특혜를 요구하고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확정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이번 달이 의정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담당하고 있는 배주환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참 온 국민이 힘들었던 1년 5개월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나 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토요일 밤에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돌아오면 바로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예과와 본과생의 상황이 좀 다른데요. 우선 1, 2학년인 예과는 2학기 복학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은 교과 과정이 교양 과목 위주이다 보니 계절학기 등을 통하면 학사 일정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학기에 2, 4, 2, 5, 2, 6 이렇게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과인데요. 학사 일정이 1년 단위인데다 1년에 40주 이상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고 임상 실습도 해야 해서 한 학기에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을 유급시키지 않으려면 학사 유연화 외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휴학하지 않고 강의실을 지켰던 의대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교육부나 의과대학 측도 여전히 학사 일정 유연화는 없다 이런 입장이라 아직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복귀를 둘러싸고 의대생들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귀를 막는 협박,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소송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엔 전공의들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전공의 단체는 당장 내일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오는 19일에는 총회를 열어서 복귀 시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어떤 특혜를 요구할지 또 정부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가 일단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돼서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 얼마나 수련에 복귀할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수련병원, 그중에서도 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의 경우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처우는 개선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반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달 초에 전공의 단체의 설문조사에서 아예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던 전공의 중에 71.1%가 필수 의료 전공의였습니다. 또 사직한 전공의의 60% 이상은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의대생과 달리 이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원치 않으면 수련병원에 꼭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할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전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의료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배주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제처장과 병무청장, 각 부처 차관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인데요. 내일부터 차례로 EU와 영국, 프랑스, 인도에 파견될 대통령 특사단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차관과 법제처장, 병무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 1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령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26년 판사 경력을 가진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 조 변호사는 대선 전까지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보은 인사라고 날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새 정부 공약과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야당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설립 이래 55년 동안 남성만 임명됐던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장이 여성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 감염병 대응을 지휘하는 질병관리청장에는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임승관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임명됐습니다. 특사 외교에 힘을 주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주요 국가 특사단도 확정됐습니다. 내일 출국이 예정된 EU 특사단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낙점됐고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은 추미애 의원, 인도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원 당규에 수록하기로 하자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나 반성하지 않은 의원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계엄, 탄핵, 대선 패배의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에 나서지 않는 이들로 인적 쇄신의 범위를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혁신안은 갈등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자충수라 비판했고 장동혁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될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닷새간 치러집니다.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뒤늦게 임명된 국토부와 문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상으로 첫날인 내일은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와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 종합 세트인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동영 후보자 농지법 위반, 윤호중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주장해온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절반 이상이 저희는 낙마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 후보에게 제기된 보좌진 갑질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특히 임기 동안 면직된 보좌관이 중복 계산되는 등 일부 의혹은 해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안에 방송상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재처리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폭염으로 기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인데요. 국민 횟감이라 불리는 우럭은 40%, 광어는 10% 넘게 가격이 뛰었고 배추와 수박도 최근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재수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낮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가게는 달라도 가격표에는 국민 횟감, 광어와 우럭부터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구경만 할 뿐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생선 모두 지난달 들어 1kg당 가격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확 뛰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광어나 우럭도 전체적으로 두 품목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실제 광어, 우럭 도매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달 우럭 가격은 41.8%, 광어는 14%나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더위로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하면서 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올해는 해수 온도 상승이 지난해보다 더 빨리 찾아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럭은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라 해수 온도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폭염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인 히트플레이션은 농산물 값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된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는 27%, 수박은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다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네, 조금 올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은 꼭 김치가 좀 먹어야 되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하게 되네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폭염 등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값 상승률이 최대 0.5%포인트,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값이 최대 2%까지 올라 소비자 물가를 0.7%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33도 이상 폭염일이 가장 많았던 7년 전이나 평균 최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지난해 모두 채소, 과일류 물가는 출렁였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도 수산물 가격도 오르면은 앞으로 물가가 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공산품 가격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겹치니까. 정부는 내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폭염으로 인한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는 해양 폭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뜨거워진 바다가 열기와 수증기를 육지에 불어넣으며 폭우와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강타한 폭염으로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해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최고 5도 이상 높아 온통 붉은색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는 해양 폭염 현상입니다. 동아시아의 해양 폭염도 심각합니다. 남해와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짙은 붉은색입니다. 남해와 동해는 예년보다 4도 이상, 제주도 부근은 5도 이상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온이 상승하는 속도입니다. 남해의 수온은 지난달 하순 나흘 만에 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7월 상순 기준으로 우리 바다의 수온은 처음으로 25도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갑자기 한 3배 정도 빠르게 수온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기록은 솔직히 좀 보기 힘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원에는 지난 9일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역대급 고수온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랐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 원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올해 폭염입니다. 너무 빠르게 폭염이 시작됐고 또 바다의 수온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해양 폭염을 일으키고 해양 폭염은 다시 육지를 덮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증기 공급이 늘면 폭우의 위력도 커집니다.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서해안의 높은 수온과 맞물려서 폭우나 집중호우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지켜본 전문가들조차 올해 바다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뜨거워진 육지와 바다 수증기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무더위가 조금은 사그라졌지만 폭우가 걱정인데요.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고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단비에 기세를 올리던 폭염은 오늘 하루 주춤했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무더위는 잠시 물러났지만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면서 폭염특보는 호우특보로 바뀌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가진 열대저압부가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영남 지역에서 최대 150mm, 제주와 호남, 동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을 뿌린 뒤 모레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일시 완화되겠지만 주 중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이 12,000개에 달하는 봉우리와 기암들, 또 맑고 깨끗한 폭포와 연못이 있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산으로 수많은 전설과 문화유산으로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산불 정책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속가배기를 하며 침엽수림 위주의 숲 가꾸기를 하고 임도를 대거 신설해왔던 산림청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의 이면을 전직 산림청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일본과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해외파 이현중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며 만원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현중이 코트에 몸을 던집니다.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여준석의 득점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긴 3점 슛이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한 박자 빠른 슛에 측면에서 던진 슛도 정확하게 림을 갈랐고요. 장거리 3점 슛까지 성공시킨 이후엔 팬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포효합니다. 이현중은 3점 슛 5개를 포함해 19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도 12개나 잡아내면서 그야말로 펄펄 날았는데요. 대표팀 막내인 여준석도 1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두 해외파의 활약을 앞세워 대표팀은 일본과의 두 차례 평가전 모두 완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일단 슈팅 부분에서는 항상 자신이 있었고요.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구 남자 복식의 임종훈, 안재현조가 미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또다시 세계 1위 팀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벌써 4번째 국제대회 우승인데요. 3주 전 스타 컨텐더 대회에 이어 또 한 번 세계 1위 르브롱 형제를 만난 임종훈과 안재현. 첫 게임을 내주고 두 번째 게임도 10대 6으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이때부터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격에 나서더니
넉 점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듀스에 성공했고요. 기어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면서 완벽하게 되살아난 두 선수. 이후 자신감 있게 과감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연거푸 2게임을 승리하고 또다시 세계 1위 팀을 꺾었습니다. 이 스매시 트로피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가장 큰 걸로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랜드 스매시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우승한 건 역대 최초로 두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선수권부터 벌써 4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해 최강 복식조로 우뚝 섰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연속 멀티골 기록을 5경기로 늘렸습니다. 빈틈을 노린 프리킥이 일품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는데요. 남부지방 곳곳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남해안 곳곳에 호우경보가, 호남과 경상도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동쪽으로 호우특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상도에 최고 150 이상, 영동과 그 밖의 남부에도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도 최고 80 이상, 서울에서도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 집중 시기를 보시면요.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늘 밤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 26도, 대구 30도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